오늘 준비한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피해자의 남편이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1심 사형에서 결국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끝내 진범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에요. 이 판결이 계속해서 뒤집혔어요. 8년 동안.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되면서 진범은 잡히지 않은 그런 미제 사건입니다. 1995년에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지금처럼 과학수사체계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어떤 시스템으로 충분히 체크할 만했었던, 체크하기 어려움이 없었을 아주 중요한 초기 단서를 놓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진범 검거에 실패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것이 체크가 됐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진범 검거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기에 체크했어야 될 부분의 그 데이터 자체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거죠. 이번 사건을 보시기 전에 과연 범인으로 지목된 이가 정말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요. 이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이 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인가, 전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모 씨는 708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기가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708호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아무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9시 7분경에 708호에 직접 가서 방범창을 뜯어서 내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내부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안방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화재 현장을 목격했던 경비원은 곧바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인 9시 20분경에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 화재 현장이에요. 안방에서 이렇게 불이 났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장롱이거든요. 이 장롱 안쪽이 되게 심하게 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곳이 바로 발화 지점이었대요. 장롱 안쪽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이렇게 타버린 거는 아니었고 이 장롱이랑 그다음에 옷이랑 그 커튼이랑 벽지 윗부분의 일부 정도만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화재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화재를 진압을 하고 나서 소방관들은 현장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압을 누구는 하고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화장실 욕실 문을 열어봐요. 열어보는데 거기서 소방관들의 눈에 정말 처참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되었냐면 자, 이 모습 보이시죠? 자, 이거는 제가 좀 멀리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 물이 채워져 있었고요. 그 안에 시신이 두 구가 엎드린 채로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집주인이었던 31세 여성 최 씨와 그의 2살 난 딸이었어요. 사망한 채 욕조의 물속에 떠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발견 당시 여성은요, 아랫입술 안쪽에요, 타박상이 있었고요.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팬티가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에는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교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목이랑 팔에 미세하게 좀 찰과상이 조금씩 심하지 않게 미세하게 찰과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한테서도요, 끈으로 목이 졸린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모녀를 죽이고 나서 증거인멸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든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으로 보기에 상당히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살인 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울산 초등생 방화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그 사건을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그 사건을 보시면 범인이 아이를 죽이고 나서 불을 지르고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요. 근데 이런 행동 패턴들에서 범죄자의 심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져서 그 부분을 막 찾다가 서치해서 찾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 사건도 그 울산 방화살인 사건처럼 현장, 그러니까 이 불이 난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경비원도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 뭐 사라진 것도 없는 상태, 집은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추측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원한에 의한 살인인가? 면식범에 의한 살인인가?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범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일반인의 수준의 추측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경찰도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추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최 씨 측근들, 최 씨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원한 관계를, 지인들을 기준으로 원한 관계를 조사를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 이 사망한 최 씨 주변 인물들과 뭐 원한 관계나 뭐 특별하게 뭐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그런 인물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원한 관계도 물론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그냥 아는 사람, 누구든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일 가능성을 두고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조사를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곳은 과연 둘만 살고 있는 집이었을까요? 이곳은 과연 둘만 살고 있는 집이었을까요? 사건 발생에 대한 부분,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과연 이 딸과 피해 여성인 최 씨만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이 집은 평범하게 부부가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자, 이들 부부가요,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인데 아내, 이 피해 여성인 아내 최 씨는 치과 의사였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이 씨는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요, 이 남편이 외과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대요. 병원을 여는 날이에요. 처음 출근을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전 일찍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선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 당시에. 단순히 보자면 남편이 병원 개원으로 인해서 일찍 집을 나섰고 그 이후에 두 모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경찰이 사망한 최 씨와 이들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조사를 한 결과 그들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신 발견 현장에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은 자연스럽게 남편 이 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시신 두 구 모두 다 교살의 흔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교살한 건 아니고 어떤 끈을 이용해서 교살을 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에 있는 커튼이 약간 잘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커튼 잘린 끈으로 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추측을 했지만 그때 뭐 이용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커튼 끈도 찾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서 약간의 미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혈흔이 당시 기술로는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으로서 정말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놓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부주의해서 체크할 수 있지만 체크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석 달 뒤였던 9월에 남편 이 씨는 구속이 됐고요. 이듬해 2월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범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심증만 있지 확실한 물증이나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당시 수사 상황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두 모녀가 사망한 시각이 언제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두 모녀가 언제 사망했냐는 거에 의해서 남편이 범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출근 시각이 오전 7시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경비원 중에 한 명도 남편이 7시에 출근하는 걸 목격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모녀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이 증명이 되면 범인은 남편이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남편이겠죠. 하지만 사망 시각이 7시 이후라면 범인은 남편이 아닌 제 3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7시 이후에는 집에 남편이 없었을 테니까. 법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핵심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건요, 바로 두 모녀의 사망 시점이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의 궁극적인 목적들도 대부분 사망 시각이 언제냐를 따져보기 위한 것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선 되게 기쁘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설레이는 날이었겠죠. 근데 이런 날에 자신의 아내와 딸을 한 번에 잃은 이 씨를 살인범이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건 당일 아침 상황을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왜 경찰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것인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씨는 어떤 근거로 변호인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자료. 자,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게 1995년 6월 12일에 이 씨의 진술과 목격 진술에 의한 자료입니다. 자, 오전 7시에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8시 5분에 양천구에 있는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양천구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강서구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용의자가 살고 있었던, 이 씨가 살고 있었던 은평구에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8시 5분에 양천구에 있는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경비원이 연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708호로 연결을 했죠. 근데 연결이 안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 9시 7분에 경비원은 708호의 방범창을 뜯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의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진압을 시작하고 진압을 완료하고 9시 40분경에 최 씨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리고 10시에 이 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11시 30분에 이제 검안을 시작을 해요. 이제 이 시신이요, 엎드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신이 발견 당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검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눕힌 시각이 11시 30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망 시각이 7시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이제 공방이 시작됩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요, 남편이 출근했다는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모녀의 사망 시각을 밝혀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자, 경찰에게는요, 이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결국엔 7시 전에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했고, 변호인에게는 무죄를 확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쟁점으로 나뉘어져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자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추리도 해보고 나름의 생각을 유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요, 최 씨의, 그러니까 사망한 최 씨의 이 위를 봤을 때 이 소화 상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최 씨의 위에서는요,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음식이 약 350g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안에서 미역이 발견이 됩니다. 사건 당일 전날에 미역국을 먹었고요. 그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막상 사건 당일 아침에 이 씨가 먹었다고 주장했던 콩나물국에 대한 흔적은 전혀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 사실을 토대로요. 검사 측에서는 최 씨가 아침을 먹기 전에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조금 지난 후에 살해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시각을 언제로 주장을 했냐면 대략 사건 발생 전날인 6월 11일 밤 11시 30분경서부터 12일 새벽 4시 사이에 살해가 됐을 것이다. 전날 먹은 미역국. 그래서 그때 살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왜 하필 11시 30분경부터라고 추정을 했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10시 반쯤에 이 최 씨가 자신의 언니하고 통화를 했었대요. 그럼 그땐 살아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을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996년 2월에 피고인 이 씨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화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달랐어요. 자, 평소 최 씨가 아침 식사를 잘 먹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공복 상태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자레인지 안에서 평소에 최 씨가 식사 대용으로 먹던 한약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아침에 먹었다는 콩나물국이요. 이 씨 혼자 먹었다고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는 같이 먹었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혼자 먹었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씨가 콩나물국을 아침에 혼자 먹었다면 아내는 오전에 한약을 식사 대용으로 먹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혼자 식사를 했다면 아내는 먹을 생각이 없는 거니까 오전에 한약을 먹으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전날 저녁에 먹었다는 미역국의 미역이 다음날 오전까지 윗속에 남아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잠자는 동안에는 소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르게 가정을 해볼게요. 방금 전엔 제가 이제 이 씨가 혼자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같이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이.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같이 먹었다면 왜 그녀의 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먹었던 콩나물은 발견이 안 되고 전날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역이 발견됐냐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같이 먹었는데 아내 혼자서 전날 먹던 미역국을 먹고 남편한테는 오늘 새로 끓인 콩나물국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내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콩나물을 먹었는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병원 개원을 앞두고서 오전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별로 좀 무심해서 별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두 사람이 아침에 밥을 같이 먹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도 이상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쟁점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같이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먹었을 경우와 같이 먹지 않았을 경우를 둘 다 따져봤고 둘 다 따져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속에 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날 먹었던 미역국, 아침에 남편은 콩나물국 주고 여자는 미역국 먹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음식물들과 그 상태를 통해서 그게 반드시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전날 저녁에 먹은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전날 저녁에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처음에는 사형 선고였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에서 갑자기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콘택트 렌즈예요.
자, 변호인 측이 제시한 두 번째 무죄 주장 근거는 바로 콘택트 렌즈였어요. 최 씨가요, 사망 당시에 렌즈를 끼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 최 씨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자기 전에는 렌즈를 뺀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씻고 렌즈를 끼고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고 렌즈를 끼거나 이렇게 순서는 뒤바뀌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렌즈를 끼는 것이고 자는 동안은 렌즈를 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뺀다는 거죠. 근데요, 그녀의 시신에서 렌즈가 발견됐다는 것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요, 전날 자기 전에 렌즈를 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준비하기 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언제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을 보면 여러분들 시반이라고 시신에 나타나는 흔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볼 건데 그녀의 몸에, 그러니까 시신의 시반은 사망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시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정도 되고. 근데 시반이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기 때문에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은 아닌 것이고 오늘 출근 준비하는 과정에서 렌즈를 끼고 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렌즈라는 건 아침에 이렇게 대충 세수를 하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기 전에 꼈을 수도 있어요. 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의 이런 주장만을 가지고 남편 출근 시각인 7시 이후에 렌즈를 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나가고 나서 살해당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는 이제 렌즈를 방송 시작하기 한참 전에 끼고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방송 직전에 카메라 앞에서 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루틴은 얼마든지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시신에서 발견되는 시반 그리고 시간의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반의 형성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시반의 뜻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시반이 뭐냐면 사후에 심장박동이 정지가 되고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몸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부분의 표피층에 착색이 돼서 아주 옅거나 짙은 자줏빛의 반점이 피부로 드러나는 현상을 여러분들 시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신이 이렇게 누운 상태로 오래 있었다면 시반이 등 쪽에 형성이 될 것이고, 엎드린 상태로 사망을 했다면 시반이 이 신체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거만이 이루어진 시각은, 그러니까 결국에 엎드려서 시신이 발견됐다가 거만을 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다시 뒤집어서 눕힌 시각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표에 나와 있었죠. 11시 30분에 거만을 시작합니다. 그때 시신을 뒤집은 거예요. 엎드려져 있던 시신을. 자, 그때 이렇게 시반을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이 최 씨의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퇴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신 앞부분에 시반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자, 근데요, 이상해요. 엎드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검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부검을 하려고 보는데 분명히 전날에는 시반이 앞에 있었거든? 근데 그 다음날 부검을 하려고 딱 국과수에서 보니까 시반이 이 대퇴부 쪽을 제외하고 다 등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시반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없어진 거야. 뒤로 다 옮겨진 거야.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는 이 시반을 양측성 시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반은 그냥 시반이 아니라 양측성 시반이다. 시반이 뒤로 다 이제 뭐 옮겨갔고 앞에 대퇴부에 남아있고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성 시반이 뭔지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전면에 시반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져 있었으면 이 시반이 여기서 굳어버리거든요. 고정이 돼버려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뒤집게 되면 시반이 뒤로 뒤집은 상태에서 또 아래쪽으로 또 침강을 해요. 침강을 하는데 100%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 그냥 이동성 시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일정 고정된 부분이 남아있고 뒤로 이동이 돼서 양쪽에 다 나타나게 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요. 근데 국가조에서 양측성 시반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반에 있는 것들이 다 뒤로 옮겨지긴 했지만 앞쪽 대퇴부에 있는 건 시반이 계속 고정돼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으니까 양측성 시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시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남아있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수에서는요, 단지 시신 전면에 팬티 고무줄이 있었던 그 대퇴부 부분에 시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양측성 시반이라고 보고, 사체를 뒤집었었다는 아까 그 거만했을 때 기억나시죠? 12일 오전 11시 30분으로부터 약 4시간에서 12시간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11일 밤 11시 30분에서 12일 오전 7시 30분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남편이 7시에 나가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후라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은 결국에는 이 씨가 범인일 가능성을 되게 높게 판단하는 추정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다른 주장을 펼쳐요. 자, 이건 좀 달라요. 자, 이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거 되게 일리가 있어. 자, 우측 대퇴부에 생긴 시반은 고무줄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반보다 일찍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여기 앞에 전면의 시반보다 이 고무줄, 팬티 고무줄이 있었던 부분에는 일찍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일찍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먼저 그 자리에 고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정이 먼저 됐다는 거는 나중에 뒤집어도 뒤로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반이 이미 앞쪽에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전면의 시반들은 다 없어져서 이동하지 않았냐. 시반이 몸에 어느 정도 고착이 되고 나서 시신을 뒤집었을 때 양측성 시반이 형성이 되는 건데, 전면의 시반이 단지 대퇴부에 딱 한 부위만 빼고 다 사라졌다는 거는, 이거는 양측성 시반이 아니라 이동성 시반일 것이다. 앞에 남아있지 않고 뒤로 다 넘어가는 이동성 시반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동성이 아니고 양측성이라고 해도 양측성의 아주 극초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측성 시반의 범위가요, 4시간에서 12시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4시간 이내에 시체를 뒤집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자, 4시간, 가장 짧은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제냐, 변호사가 말하는 시각은 언제냐면 시신을 뒤집었던 검한 시각인 11시 30분에서 4시간 전 계산해 보세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7시 30분 이후예요. 7시 30분에서 내지 뭐 7시 40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욕조에 방치됐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씨가 출근하고 나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이 부검의 중에서 2명은 부검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검 당시의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부검 당시에 그 검안에 그 사진 찍어놓은 거를 사진으로만 봤었거든요. 시신의 모습을. 그리고 시신의 전면을 본 게 아니라 측면 찍어놓은 사진만 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전면에 있었다는 이 시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고 또 뒤로 얼만큼 이동을 하고 있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검안 당시에 보였던 게 앞에 남아있지도 않고 다음날 부검할 때 뒤로 모두 이동했다는 거는 아직 이동성 시반의 단계이거나 양측성 시반의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추정 시각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서 7시 40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이었죠. 항소심에서 이 변호사의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반이라는 건요, 여러분, 환경, 온도, 그리고 사람마다 형성되는 시간의 범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4시간에서 12시간이다, 6시간에서 8시간이다,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범위를 딱 계산해서 이 범위에 들어오니까 당신은 범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1분, 2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단위로 나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범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증거로 채택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로 이 두 모녀의 사망 시각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번 4번째로 볼 거는요, 시강이에요. 시강. 아까 시반을 봤죠. 시강이 얼마나 진행되었냐는 부분이에요. 이거 역시 진행 상태를 보고 사망 추정 시각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시간 단위로만 오차가 생기거든요. 시강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풀어진대요. 이완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점점 굳어지는 현상을 시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흔히 이제 관절이 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국가수는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검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최 씨의 손가락 관절이 딱 펴지지 않고 굳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전신 강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자, 보통요, 손가락 관절의 시강이 진행이 되려면 사후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해요. 이것도 평균치예요. 근데 이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아마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각이 전날 밤인 11시 30분에서 사건 당일인 새벽 5시 30분 사이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역시 이것 뭐냐면 법정에서 이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증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외국의 법의학 책을 참고를 해보게 되면 시반과 마찬가지로 시강도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망 후에 몸이 완전히 강직이 될 때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3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국가수가 말했던 6시간에서 12시간 내에 강직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통계상으로 보면은 5시간 이내에 강직이 이루어지는 시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6시간과 12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사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요, 항소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리고요, 당시에 그 사체들이요, 그 욕조에 더운 물에 담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기억하는 건 물이 약간 더웠다라는 것 정도인데 더운 물에 담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사체의 강직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이 사후 강직이라는 거는 온도에 되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변호인 이 씨의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운 물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체 강직이 빨리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11시 30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사망했을 것이다. 즉, 이 씨가 출근하고 나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변호인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변호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것들, 과학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놓치고 데이터화 시키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욕실에 물의 온도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물의 온도부터 체크를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용의자가 정말 치밀하게 시강에 대한 부분, 시강이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뜨거운 물에 시신을 넣어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욕조에 넣은 이유가 그 사후 강직되는 시간을 조작을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요, 변호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수사한 내용들에서 본인이, 이 변호인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에서 본인이 이제 이 씨를 무죄로 입증하기에 유리한 건 갖다 쓰고 유리하지 않은 거는 이제 비판하고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도 당시에 물의 온도를 기록하지 않아서 후에 물을 데워서 손등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 온도가 맞습니까? 이 온도가 맞습니까? 막 이랬대요. 이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고 대법원이요, 지금까지 변호사가 다 이제 변호인이 펼쳤던 입증들을 다 뒤집어요. 다 뒤집고 다시 불러내요. 법원으로. 유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 씨를 다시 고등법원으로 불러냅니다. 결국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요. 변호인은 너무 황당한 거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죄가 있을 것이라면서 법정으로 불러낸 거야. 그래서 변호인이 너무 막 놀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외국에 있는 법의학자들한테 편지랑 뭐 검안 동영상, 뭐 부검 사진, 소견서 이런 걸 다 보낸 거예요. 외국으로. 여러 법의학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정성스럽게 답변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에 직접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직접 증언을 하러 스위스에서 오신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수들, 법의학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운 욕조에서는 시강이 3시간 안팎으로 완성이 되고 이 시반은 양측성 시반으로 볼 수가 없다. 아까 전에 변호사가 양측성 시반이 아니라 이동성 시반이거나 양측성이라도 완전 초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법의학자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의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최 씨가 7시 이전에 죽었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다라고 증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무조건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쟁점이에요. 5번째 쟁점은 뭐냐면 화재 발생 시각이에요. 화재 발생 시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들이 다 그거예요. 사망 추정 시각이 7시 전이냐 후냐를 경찰과 이 검찰과 변호사 측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망 추정 시각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화재가 언제 발생했느냐는 거였어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8시 45분에서 50분경에 경비원에 의해서 연기가 발견이 됐었죠. 그렇다는 거는 불이 그 이전에 붙었다는 거예요. 대략 몇 분 전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 이 씨의 출근 시간인 7시 전이라면 이 씨가 범인이 되는 거고요. 7시 이후에 불이 붙었다면 제3자의 범행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우선은 명백한 건 뭐냐면 이건 방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기환송심에서요, 검사 측이 좀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멜이 느껴졌어. 어떻게든 이 씨를 좀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좀 억지 주장, 억지 추측, 끼워 맞추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7시 전에 무슨 짓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검사 측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이 씨는 7시 전에 장롱 속에다가 조그맣게 불을 피워서 화재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지연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검사 측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불씨가 기다렸다가 자기가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그때 막 불이 활활 타오르게 지연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7시 전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7시 전에 붙여놓은 불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출근하고 나서 8시가 넘어서 막 연기가 발견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7시 전에 이 장롱 안에 불씨가 있었으면 그 집이 다 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다 탔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죠. 자,
자, 그래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검사 측의 주장 때문에 변호사가요, 이 변호사 되게 유능한 것 같아. 이 변호사가 뭘 하냐면, MBC PD 수첩 제작진들이랑 같이 현장을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을 한 게 1999년이었거든요. 이 세트장 비용이 1,8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1,800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현장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똑같이 장롱 안에다가 불씨를 넣어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불이요 3분 만에 붙어요. 3분 만에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약 10분에서 15분 뒤에 밖에서 연기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한 결과를 통해서 남편 이 씨가 자신이 출근하기 이전에 불을 피워서 출근 후에 번지게끔 지연 화재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처음 연기가 발견된 8시 45분에서 50분으로부터 약 10분에서 15분 전인 8시 반경에 발화가 됐을 것이다.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혹은 그 전과 후로 아주 근접한 시간에 누군가가 방화를 하고 도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이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결국 2001년 2월에 무죄 선고 후에 2년 뒤인 2003년 2월에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불려갔다가 다시 무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약 8년 동안 사형 선고,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이 계속해서 뒤집히다 끝난 거예요. 결국엔 무죄로 끝났기 때문에 진범은 잡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진범이 이 씨가 맞던 아니던 진범은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